네, 컴퓨터과학과 코딩 심화편 컬렉션 자료형 중에 튜플과 집합에 대해서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함께 살펴볼 목차는 튜플에 대해서 먼저 생성과 조작하기를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집합형 자료형에 대해서 생성과 연산하는 것, 그 다음에 해당하는 튜플과 집합을 활용하는 것을 같이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튜플이라는 자료형은 순서가 있는 변수들, 순서가 있는 요소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해당하는 요소들이 나열된 데이터의 집합으로, 자, 특이한 점은 한 번 생성하면 요소를 변경할 수 없는 자료형이다라고 설명이 되겠습니다. 해당하는 튜플의 특징은 순서가 존재한다. 즉 순서가 존재한다는 것은 인덱스 번호를 갖는다 라는 의미고요. 자, 그런데 수정이 불가능하대요. 자, 리스트는 수정이 가능했었죠. 근데 해당하는 요소는 한 번 생성되면 요소는 수정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변경, 추가, 삭제 이런 조작은 안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해당하는 요소들을 표현할 때 여러 자료형을 쓸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복을 허용한다. 자, 그러면 이 특징 중에 자, 수정이 불가능하다, 이 부분은 튜플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나머지 세 개는 리스트와 동일했네요. 자, 튜플을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리스트는 대괄호를 통해서 썼고요. 튜플은 소괄호를 통해서 씁니다. 자, 느낌상 소괄호를 쓰니까 뭔가 변경이 안 되도록 요소들을 꽉 잡아준다는 느낌도 나나요? 그래서 해당하는 요소들을 콤마로 구분하는 것은 똑같은 방법이지만 해당하는 요소들을 나열을 해서 소괄호로 묶어준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괄호를 이용을 하지만 생략을 하는 것도 가능해요. 하지만 내가 튜플의 요소가 하나일 경우에는 뒤에 콤마를 반드시 사용한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서 예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튜플이라는 함수를 이용하는 겁니다. 리스트에도 마찬가지로 리스트도 리스트라는 함수를 이용했죠. 튜플도 튜플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튜플로 변환을 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하지만 안에 있는 괄호 안에 넣는 거는 반복이 가능한 자료형을 괄호 안에다가 넣어줘야 돼요. 자, 뒤에서 같이 함께 예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괄호를 사용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하는 변수를 내가 튜플로 만들고 싶으면 변수의 이름을 먼저 짓겠죠. 변수명 쓰고 할당산사를 통해서 는 한 다음에 요소들을 나열을 콤마를 통해 나열하는데 소괄호를 쓴다 라는 게 기본적인 생성 방법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라는 변수를 숫자, 문자열, 좀 불리언 또는 실수형, 플롯 이라는 것들 여러 가지를 썼을 때 해당 요소들을 난 튜플로 만들 거야 라고 하면 이렇게 소괄호를 통해서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 1번에는 뭐가 들어있어? 라고 물어보면 결과가 애플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해당하는 게 인덱스를 가지고 있구나, 즉 순서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거고요. 자, 소괄호를 사용하는 건 똑같은데 요소를 하나를 쓰고 싶을 때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뒤에다가 콤마를 같이 꼭 써줘야 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T1에는 그냥 10하고 요소를 하나 썼으니까 하나 쓰고 나는 튜플 할 거니까 괄호를 썼어 라고 하면 해당하는 T1은 그냥 정수가 돼요. 하지만 해당하는 변수를 나는 튜플로 만들고 싶다 라고 하면 하나 요소를 가지고 있는 튜플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콤마를 꼭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T2는 튜플이라는 자료형이 되는 거예요. 자,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거는 우리 리스트에서 리스트에 요소 값을 추가할 때 썼었던 방법이긴 한데요. 자, 예를 들어서 T3번에다가 이거를 튜플로 만들 거예요. 튜플로 만들 건데 여기에 10도 넣고 20도 넣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튜플로 만들 거면 이렇게 괄호를 썼어야 되잖아요. 이거를 그냥 괄호 없이 그냥 이렇게 써도 얘는 튜플로, T3는 튜플로 인식이 된다, 지정이 된다 라는 건데요. 이렇게
같이 써주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주의할 점은 요소를 하나를 가지고 있는 튜플을 생성하고 싶으면 콤마도 같이 써서 해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튜플을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튜플이라는 함수를 이용하는데 안에 있는 여기 써줘야 되는 괄호 안에 써지는 거는 반복이 가능한 형태로 써야 됩니다. 자, 반복이 가능하다라는 거는 자, 1, 3, 5라는 세 가지 요소를 쓰는데 이건 1, 3, 5 이렇게 숫자를 하나하나 쓴 거고요. 밑에는 리스트 형태로 쓴 거예요. 자, 우리가 포문을 생각하시면 돼요. 포에서 포 1, 포 3, 포 5 이렇게 숫자를 쓰면 포문은 구동이 돼요? 안 되죠. 하지만 해당하는 리스트에다가 요소 1, 요소 3, 요소 5를 이렇게 담으면 해당하는 요소를 하나씩 순회하면서 포문을 실행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반복 가능한 자료형을 써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자, 튜플에서도 또 리스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하는 함수를 쓸 때 여기 안에 써야 되는 이 값들은 반복이 가능한 자료형을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여러 개를 쓰고 싶으면 그냥 숫자를 단순하게 나열하는 게 아니라 반복할 수 있는 자료 형태인 리스트, 튜플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그 형태로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튜플로 만들고 싶을 때, 리스트를 튜플로 만들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해서 해당하는 튜플을 순서가 같도록 이렇게 요소들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는 리스트 때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문자를 하나씩 끊어가지고 반복해서 담아내는 거, 요소 값으로 담아내는 거, 그 다음에 레인지를 통해서 하는 것들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들이 튜플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튜플을 조작하는 걸 해볼 거예요. 자, 리스트에서는 변경, 수정, 뭐 추가 이런 것들이 되는데 튜플은 안 되죠. 튜플은 그런 게 안 됩니다. 자, 변경, 추가, 삭제, 정렬들은 안 돼요. 그거 말고 다른 거, 다른 조작은 뭐가 있지? 자, 데이터가 어떻게 있는지를 데이터를 찾거나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거나 변수를 할당하는 이런 작업들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탐색하기 카운트와 인덱스와 카운트 이거는 리스트에서 했었던 것과 동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있는지가 인덱스가 될 거고요. 몇 번 나오는지가 카운트가 되겠죠. 그래서 점 인덱스, 점 카운트라는 메서드를 이용한다. 그다음에 유무 확인 있냐 없냐, in, not in, in은 있냐, not in은 없냐 라는 거 물어보겠죠. 없으면 in이라고 물어봤을 때 없으면 false가 될 거고요. not in이라고 물어보면 없으면 그게 true가 되겠죠. 이렇게 참과 거짓으로 반환을 해주는 게 in과 not in이라는 연산자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튜플의 요소들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요소들을 가지고 하나의 튜플을 묶는다거나 또는 분해해서 재할당하는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패킹과 언패킹이라고 하는데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괄호를 쓰고 거기 안에다가 요소값을 넣는 거, 그런 걸 꽉 묶어주는 느낌이 난다고 그랬죠. 그걸 우리 패킹이라고 하고요. 해당하는 걸 풀어헤쳐서 다시 주는 거, 해당하는 요소를 변경할 수는 없지만 요소들을 풀어헤쳐서 다른 개별 변수로 재할당하는 거, 그걸 우리 언패킹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튜플만 가능한 기능이 되겠어요. 자, 뒤에서 같이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탐색하기예요. 자, 과일 이름이 담아져 있는 튜플 형태. 자, 소괄호네요. 자, 그다음에 숫자로 되어 있는 num이라는 변수, 소괄호로 마찬가지로 묶여져 있죠. 그래서 인덱스와 카운트는 해당하는 요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인덱스 사과라고 하면 사과가 어디에 있지? 근데 사과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요. 두 개 나오네요. 두 번. 두 번 나오면 이거는 처음 위치인 0번이 이렇게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카운트 사과가 몇 번 나와? 두 번 나왔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하는 인덱스와 카운트 잘 아시고요. 자, 여기는 사과 이렇게 썼는데 여기는 4 이렇게 숫자를 쓰니까 숫자로 되어 있는 요소가 있다 보니까 마치 이게 인덱스처럼 보여줄 수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인덱스와 카운트에는 해당하는 거는 요소 값을 쓰는 거다라는 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덱스 4 하면 4라는 요소 값이 어디에 있어? 그러면 4가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0, 1, 2, 3에서 처음 나온 위치 3, 4가
num이라는 변수에 3이 들어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3이 여기 있네요. 그래서 있습니다. true. 자, num이라는 변수에 달인 안에 없죠? 뭐가 7번이 없죠? 라고 물었어요. 자, 그러면 7이 없네요? 네, 7이 없어요. 없으니까 true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로 묶는 거. 아까 우리 괄호를 생략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이렇게 묶어주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패킹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의 값을 하나 값으로 하나로 묶어주는 거. 패킹. 그리고 언패킹이라고 하는 거는 해당하는 요소들을 각각 분해해 주는 거예요. 자, T1이라는 투플로 되어 있는, 그죠? 이렇게 묶어줄 거니까요. 이렇게 묶여주니까 투플로 되어 있다고 하면 이거 순서를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해당하는 요소는 3개가 들어있어요. 자, 해당하는 거를 풀어서 각각 하나씩 이렇게 할당을 해주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에 있는 name은 T1에 있는 첫 번째 값이 여기로 들어가는 거고요. 두 번째 값은 age, 세 번째 값은 city에 들어가서 이러한 결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변수로 풀어헤쳐서 할당을 해주는 게 가능하다.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앞에 있는 게 요소가 하나, 둘, 세 개여서 변수를 하나, 둘, 세 개 썼으니까 각 이렇게 할당을 해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요소가 하나, 둘, 세 개인데 변수가 하나, 두 개예요. 그러면 홍길동은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데이터에는 뭐가 들어가요? 나머지 게 들어가요. 나머지 게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별표를 앞에다 붙여줍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가 이렇게 나머지 것들은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별표를 사용하면 패킹을 할 때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들어가는 패킹이 아니라 변할 수 있는 패킹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변 언패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풀어헤칠 수 있는 걸 할 수 있다 라는 게 튜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자료형 중에 집합이에요. 집합은 순서가 없는 고유한 데이터의 집합으로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 자료형이에요. 자, 앞서 리스트와 튜플의 특징들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세요. 자, 그러면 차이점은 순서가 일단 존재하지 않대요. 즉, 순서가 없다라는 거는 인덱스로 요소를 찾아낼 수가 없다. 즉, 인덱스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럼 변경이 가능하냐? 변경 가능하대요. 자, 해당하는 요소들을 똑같이 쭉 나열해서 쓸 텐데 그 해당 요소들은 변경 추가 삭제가 가능하대요. 자, 그 다음에 해당하는 자료형들도 요소에 내가 쓰고 싶은 자료형들을 써서 표현할 수가 있대요. 자, 그런데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데요. 자, 그렇다고 하면 리스트와 튜플 앞에 봤었던 차이점을 보면, 자, 일단 순서가 없다 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합형 자료에서는 동일한 값을 넣으면 한 개만 저장돼요. 또 저장되지 않아요. 만약에 있으면 저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 특징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활용할 때, 즉 자료를 활용할 때 어떤 자료형을 가지고 하냐에 따라서 이런 특징들을 알고 있으면 활용하기가 훨씬 수월하실 겁니다. 자, 집합형 데이터를 생성하는 방법이에요. 방법은 이번에는 중괄호를 사용한대요. 중괄호를 사용하여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set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리스트 튜플도 똑같은 함수를 이용했죠. set도 마찬가지로 그럼 동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빈 집합을 생성하는 방법이었어요. 자, 빈 집합을 생성을 할 때 우리가 A는 리스트하고 이렇게 요소를 넣지 않으면 A는 그냥 빈 리스트가 이렇게 됐어요. B에 튜플 이라고 쓰고 이렇게 쓰면 B는 그냥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빈 요소가 돼요. 근데 C는 set하고 이렇게 쓰면 C는 이렇게 집합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거 거꾸로 이렇게, 자, 이렇게만 지정을 해도 A는 이렇게 빈 리스트가 되고 B는 이렇게 빈 튜플이 돼요. 근데 C는 이렇게 쓰면 C는 튜플 집합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건 딕셔너리가 돼요. 그래서 중괄호만 사용하는 경우에 딕셔너리로 생성이 되니까 내가 빈 집합형 자료를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함수를 통해서, 함수를 통해서 만들어야 된다. 이게 주의할 점입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
영상에서는 또 딕셔너리에 대해서 같이 학습을 하게 될 텐데 그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성하는 방법. 중괄호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중괄호를 사용을 해서 요소들을 이렇게 나열을 한다. 뭘로 구분한다? 콤마로 이렇게 구분한다. 라는 거. 하지만 이제 뒤에서 나오겠지만 이제 인덱스를 갖고 있지 않다. 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데이터 0번 자리에 뭐가 있어? 라고 하면 여기 0번. 리스트 튜플에서는 0번이니까 여기 10이라는 값이 나와야 되는데 얘는 타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즉 집합에서는 순서가 안 된다. 즉 인덱스가 불가하다. 라는 거예요. 자, set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쓸 때 마찬가지로 해당하는 요소값은 반복이 가능한 자료용으로 써야 됩니다. 단지 숫자만 쭉 나열한다고, 요소들만 쭉 나열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해당하는 요소들을 이렇게 반복할 수 있도록 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담아내는데 주의할 점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예요. 그러면 1, 2, 3, 2, 1 리스트에서는 허용이 되지만 1, 2, 3 했는데 2라는 요소가 여기 앞에 또 있네요. 여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2는 안 담아요. 1을 담으려고 2가 여기 되네요. 2도 안 담아요. 그래서 결과가 1, 2, 3 이렇게 담아지는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문자열도 마찬가지네요. A, P, P, L, E 하니까 A는 담았어요. 자, P 담았어요. 자, 그 다음 자, A 담았고 P 담았어요. 자, 그 다음 담으니까 P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담는 거예요. 그 다음에 L, E는 중복이 안 되니까 A, P, L, E 4개만 담아지겠죠. 그런데 순서가 없으니까 그냥 무작위로 담아지는 거예요. 자, range라는 것도 반복할 수 있으니까 range를 통해서 해도 해당하는 결과를 이렇게 담아내게 됩니다. 자, 이게 집합을 생성하는 방법이었고요. 그다음에 집합에 대해서 이제 조작하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은 마찬가지로 데이터 융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요소를 삽입, 삭제도 할 수 있고요. 최대 최소값, 리스트에서 했었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중복되지 않은 부분들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집합은 순서가 없어요. 순서가 없으니까 인덱스를 이용해서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in과 nul은 앞에서 살펴봤으니까요. 이거는 뒤에서 예제로 살펴볼 거고요. 삽입하기와 삭제하기. 자, 삽입하기. 자, 우리 리스트에서는 append라는 거 기억나세요? 집합에서는 add와 update를 씁니다. 자, add는 단일 요소를 추가하는 거고요. update는 여러 요소를 추가하는 차이점이 있어요. 꼭 기억하시고요. 자, 우리 리스트에서는 append와 extend가 있었죠. 자, 삭제하기는 remove라는 게 있고요. pop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리스트에서 살펴봤던 거랑 동일한 거네요. 네, 추가적으로 디스카드랑 클리어도 뭐 다른 데서도 쓰여지긴 합니다만, 아무튼 삭제하는 방법이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메소드가. 근데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서 약간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remove라는 메소드를 활용을 하면 만약에 해당하는 리무브 안에 요소가 없으면 오류가 떠요. 이거는. 그런데 디스카드는 그냥 오류 없이 그냥 넘어가게 돼요. 자, 차이점이 그런 차이가 있다. 팝은 이무 요소를 삭제해요. 자, 그런 방법이 있고, 클리어는 모든 요소를 삭제한다. 자,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백스와 B는 아까 해봤으니까요. 앞서 살펴봤으니까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만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일 이름이 담아있는 변수와 숫자가 담아있는 변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사과가 있냐? 있으니까 true가 나오는 거죠. 여기 애플이라고 되어 있는 요소가 있어요? 없죠. 없으니까 false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어렵지 않죠? 삽입과 삭제 쪽을 한번 볼게요. 삽입과 삭제. 자, 플롯이라는 집합형 자료, 이렇게 중괄호 되어 있는 집합형 자료죠. 집합형 자료에다가 복숭아를 추가하고 싶어요. 그러면 add라고 쓰는 거예요. add에서 해당 값을 쓰면 이렇게 복숭아가 추가가 되는 거고요. num이라는 번호에 1, 2, 3, 4, 5, 6이 되어 있는 거에다가 6, 7, 8이라는 값을 넣고 싶어요.
여러 가지 요소를 할 때는 업데이트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쓰게 되면 6, 7, 8이 들어가야 되는데 6, 7, 8이 6, 7, 8 이렇게 들어가면 1, 2, 3, 4, 5, 6, 6, 7, 8 이렇게 돼야 되는데 중복을 허용하지 않으니까 6은 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삭제하는 거예요. num이라는 변수 똑같이 삭제해 볼 거예요. remove 하고 e 해보면 e는 삭제될 거니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없는 값을 삭제해 보면 어떻게 될까? 자, 디스카드 9 하면 없는 거 삭제하니까 오류가 없어요. 디스카드는 아까 오류가 무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remove를 하게 되면 에러가 발생이 돼요. 자, 그 차이점. 똑같이 지우는 메서드지만 remove는 값이 있을 때만 삭제를 하고 없으면 오류 이렇게 알려주고요. 디스카드는 있으면 삭제를 해주는데 없어도 그냥 오류 없이 넘어가 무시합니다. 자, 맥스와 미는 그냥 큰 값과 작은 값을 찾는다 라는 거니까요. 자, 여러분들이 앞서 살펴봤던 것들이니까요. 자, 이렇게 보여진다 라는 것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집합은 자, 연산하기가 가능해요. 우리가 수학에서 집합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집합연산이라고 하면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대칭차집합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예를 통해서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라는 집합에 과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어요. A와 B라는 집합이 있어요. 자, A는 1, 2, 3, 4, 5고 B는 3, 4, 5, 6, 7이래요. 그럼 우리가 수학에서 표현을 하면 자, 생각해 보세요. 자, 1 여기 있고요. 2 여기 있고요. 3, 4, 5, 6, 7 이렇게 요소들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A 집합은 1, 2, 3, 4, 5 이렇게 될 거고요. B 집합은 3, 4, 5, 6, 7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합집합을 구하라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전부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여기. 자, 그래서 그걸 우리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러분들 키보드를 보시면 엔터키 위에 있는 우리 보통 이런 원표시처럼 보여지는 게 있는데요. 그 위에 있는 특수기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거를 A와 B를 이렇게 써주면 이렇게 합집합을 구해줍니다. 자, 교집합은 공통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기호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엔드 표시를 써면 결과가 교집합이 나오게 되고요. 차집합 A에서 B를 빼라 하면 이 부분만 해당하는 거겠죠.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할 때는 이렇게 A 빼기 B라고 씁니다. 자, 그다음에 대칭차집합은 어떤 거예요? 교집합은 나머지 부분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A에서 교집합은 빼온 나머지 부분을 서로 다른 부분을 찾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꺽쇠처럼 생겨있는 기호를 넣어요. 자, 숫자 6 위에 있는 특수기호죠. 그래서 A와 B를 이렇게 쓰면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해당하는 메서드로도 표현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메서드를 전부 다 뭐 외워서 쓰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우리 기호를 쓰면 훨씬 더 편리하게 연산을 하실 수가 있겠죠. 해당하는 연산은 집합형만 가능한 거예요. 집합형에서만 이런 연산 기호를 써서 연산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튜플과 집합형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해당하는 것들을 활용하는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튜플을 활용하는 예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출생연도에 맞춰서 띠, 성격, 행운색 알려주기. 여러분들 신년 되면 이런 거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알려주기라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자로부터 몇 년도에 태어났어요? 라는 태어난 연도를 정수로 입력을 받고 그 해당하는 연도가 12간지, 우리 여기 보시면 G부터 돼지까지 있는 이런 동물을 가지고 있는 띠 이름이 있잖아요. 자, 그 이름에 따라서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그 해당하는 색이 어떤 색이다, 행운색이 어떤 색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면 이 12간지에 대한 정보, 이거는 그냥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본 내용들을 그냥 쓴 건데요. 물론 이게 맞다 틀리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해당하는 만약 호랑이띠다 라고 하면 당신 태어난도가 호랑이띠라고 하면 몇 년도에 태어났습니다 라고 하면 당신은 호랑이띠고 호랑이띠는 용감하고 열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당신의 행운색은 빨간색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해당하는 이 12간지 정보에 대한 거는 한번 설정이 되면 바꿀 수가 없겠죠. 그죠? 자, 소를 선택했는데 어떨 때는 성실하다고 나오고 어떨 때는 용감하다 나오고 어떨 때는 온화하다 나오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해당하는 값들은 고정되어 있는 값이에요. 고정되어 있다. 데이터를 수정할 수 없다. 그러면 튜플이 어울리겠죠? 그래서 튜플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들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튜플에 있는 언패킹을 이용해서 띠 이름 성격 행운을 각급 변수로 할당하세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즉 연도값을 입력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용자가 연도값을 입력을 하면 당신의 연도는 뱀띠이고 즉 해당하는 이거의 첫 번째 값이 되겠네요. 뱀이라는 거를 받겠죠. 그 다음에 성격이라는 걸 받아서 성격에 있는 값을 출력해주고 행운색을 받아서 행운색을 출력해주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문제가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될지 잠깐 영상을 멈추고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다음 풀이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구상을 하시고 풀었다 생각을 하고 풀이 영상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먼저 기준연도가 있어야 돼요. 기준연도. 자, 이 기준연도는 뭐냐면 그 띠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도가 GTA였어요. 자, 이런 기준연도는 여러분들은 모두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자, 앞에서 보면 G부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G가 시작됐던 연도가 몇 년도인지를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 기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준연도를 2020년 GT를 잡고, 이 2020에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당하는 연도를 빼서 12가지니까 얘가 2020년도였으니까 2021년도는 소, 얘에서 2를 빼면 얘가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자, 베이스 이어라는 걸 만들어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간지 정보를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시는 변수명으로 지었고요. 거기를 변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튜플로 묶어줄 거예요. 묶어주는데 각 띠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변하지 않는 쥐띠에 해당하는 거, 소띠에 해당하는 거, 호랑이에 해당하는 것들을 각각 튜플의 요소로 또 튜플을 넣는 거죠. 자, 이렇게 묶어서 넣어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렇게 넣었다고 하면 해당하는 요소들을 찾아서 안내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나머지는 이제 이런 코드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어 자, 몇 년도 알고 싶은 연도를 입력하세요 라고 해서 숫자로 입력을 받고 해당하는 연도가 어디 띠에 해당하는지, 즉 어디 띠, 여기가 바로 이 띠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몇 번째 요소를 가져와야지 라는 인덱스 값을 먼저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하는 인덱스 값을 불러오면 아마 만약에 G띠를 불러왔다 라고 하면 여기가 G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성격, 그 다음에 해운색, 이게 튜브로 다시 묶여져 있는 값이 추출이 되겠죠. 인덱스에 의해서. 그럼 이거를 이렇게 각각 하나씩 이렇게 떼서 언패킹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띠, 성격, 색깔 이렇게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이런 튜플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통해서 손쉽게 풀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집합형 자료를 가지고 해보는 걸 해볼게요. 자, 두 수의 최대 공역수와 최소 공배수를 구하시오 라는 거예요. 자, 두 개의 자연수를 입력을 받아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자연수를 입력하세요, 두 번째 자연수를 입력하세요 라는 숫자를 사용자가 원하는 숫자를 각각 넣으면 해당하는 숫자, 첫 번째 숫자 가지고 있는 약수들, 두 번째 숫자 가지고 있는 약수들을 쭉 알려주고 두 수의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구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알겠죠. 최대 공약수. 자, 여기서 3과 3이 공약수예요. 자, 나머지 약수가 없네요. 그러면 이 숫자가 최대 공약수야 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최대 공약수는 약수들의 이렇게 딱 나왔을 때 해당하는 첫 번째 숫자의 약수와 두 번째 숫자의 약수에 대한 교집합을 구하고, 그죠? 교집합. 자, 교집합을 구해서 이거의 가장 큰 값을 찾아주면 이게 최대 공약수가 될 거예요. 자, 최소 공배수는 구할 수 있는 규칙이 있어요. 자, 그거를 차근차근 한번 힌트를 드리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약수를 구한다 라는 거는, 약수를 구한다는 거는 자,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자신의 수를 나누면서, 그죠? 나누면서 나누어 떨어지는 수가 약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해당하는 포문으로 이용을 하면 입력된 숫자를 이렇게 약수로 담아낼 수가 있어요. 그거를 set이라는 형태로 담아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set 형태로 담냐 라는 거냐면, 우리는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라는 걸 구해요. 자, 그럴 때 앞에서 봤듯이 우리가 a라는 첫 번째 숫자, 두 번째 숫자에 대한 약수들이 있을 때 그거를 합쳐줬을 때 교집합을 구해야 최대 공약수라는 거를 구하기 쉽겠죠. 그래서 해당하는 자료형을 집합형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코드론을 통해서 하면 여러분들이 집합형은 값을 추가하는 게 add다. add인데 뭘 add 해줘? 해당하는 값이 이렇게 0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값들을 이렇게 약수라고 해서 담아주는 거예요. 그죠? 자, 해당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알려준 방법은 이 포문을 통하면 이렇게 나눠 떨어지는 숫자를 add하는 형태의 집합형 자료로 풀어낼 수가 있다 라는 거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거예요. 최대 공약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각의 숫자에 지정된, 저장된 집합 형태의 그 약수들을 쭉 더한 다음에 그들의 교집합을 구한 다음에 제일 큰 수를 선택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최소 공배수는 최대 공약수까지 알면 쉽게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학적으로 보면 어떤 두 수, 넘버 1과 넘버 2, 넘1, 넘2 이렇게 두 가지 숫자가 있을 때 최대 공약수는 여기서 구했어요. 최대 공약수를 GCD라는 의미로 이제 하면 그 해당하는 GCD는 최소 공배수와의 관계가 곱과 곱하는 관계를 갖고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3과 4가 있다고 하면 3과 4의 최대 공약수는 뭐예요? 3과 4는 약수가 그러니까 4와 2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넘의 약수 1, 2, 4가 되겠죠? 이게 넘1에 대한 약수예요. 넘2에 대한 약수는 1과 2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최대 공약수는 2가 되겠고요. 최소 공배수를 만약에 모른다 라는 거예요. 지금 하면 이 곱이 같다는 거예요. 여기 8이면 여기는 4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공식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식은 최소 공배수, 자, LCM이라고 했을 때 LCM은 두 수의 곱, 넘버 1 곱하기 넘버 2 곱한 값에서 나누기 최대 공약수 GCD를 이렇게 나누어주면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식을 알면 여러분들 앞에 있는 문제 쉽게 풀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힌트를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문제, 여기 앞에 있는 이게 문제를 보시고 해당하는 이 문제에 맞게, 이 요구사항에 맞게 이런 실행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구조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푸셨습니까? 자, 그럼 영상을 통해서 풀이 코드를 보여드릴게요. 자, 두 숫자를 입력받고 약수를 구한다. 약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set이라는 집합형 자료로 첫 번째 약수를 구하기 위한 변수를 할당을 해서 그 해당하는 값에다가 0으로 나누어 떨어진 숫자들을 차근차근 더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숫자도 마찬가지로 set이라는 형태로 담고, 해당하는 숫자가 자, 왜 플러스 1이에요? 자, 끝수를 포함하지 않을 거니까 본인 자신의 숫자도 포함되어야 되니까 플러스 1이 끝범위가 돼야 되는 거죠. 레인지에서. 그죠? 그 값들을 하나씩 i에다 할당을 해서 i가 0으로 떨어지는 값을 이렇게 넣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약수 다 구했고, 약수를 구했으면 해당하는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교집합을 통해서 최대값을 구하면 최대 공약수가 구해질 거고, 최대 공약수가 구해지면 해당하는 숫자를 이렇게 나눠 떨어지게 되겠죠? 나누기를 하면 이렇게 값이 구해질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튜플과 집합형에 대해서 같이 함께 학습을 했고요. 컬렉션 자료형 중에 이제 마지막인 딕셔너리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 같이 함께 학습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